안녕하세요. 스트로비스 코리아의 권학봉입니다. 네, 오늘은 전문가용 카메라를 한번 리뷰해 볼 생각인데요. 소니에서 나온 α7R 4죠. 네 번째 버전인 α7R 4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도 스펙을 한번 말씀드렸듯이 6100만 화소라는 35mm 포맷에서 가장 큰 사이즈에 만들 수 있는 현존하는 최고 화소의 바디입니다. 보시는 대로 물론 스펙상 다양한 기능들이라든지 최근에 여러 가지 업데이트된 뭔가 이렇게 기능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런 거는 제가 이제 다 관심이 없고 6100만 화소라는 이 화소에 제가 아주 관심이 많았습니다. 이 화소가 옛날에 나왔던 그 15사에서 나왔던 그런 것처럼 뻥튀기 된 이런 화소가 아니라 진짜 이렇게 샤프한 그런 실제 화소인지 확인하는 것부터 가장 관심이 있었어요. 아무튼 그 점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결국에는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그 라인업이죠. 그러니까 R 버전, 7에서도 R은 고화소 버전인데 그 중에서 6100만 화소 센스를 탑재한 그런 카메라입니다. 저같이 작가로 하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이 카메라의 고화소만큼 반가운 그런 스펙은 없습니다.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6100만 화소라는 어마무시한 이런 화소를 기대하면서 제가 약 한 달 정도 이 카메라를 사용을 해 봤어요.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어느 정도 단점이 아직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전문가용 카메라가 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를 해줬다. 고화소로 갈 수밖에 없다. 왜냐하면은 결국에 우리가 필름 시절에도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화질을 위해 가지고 ISO 뭐 50짜리, 25짜리 막 이런 거 찾아가 쓰고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입자가 고급다는 뭐 100짜리 쓴다 그래도 뭐 프로비아라든지 뭐 이런 엄청나게 비싼 그 슬라이드 필름을 사용했듯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그 6100만 화소라는 고화소는 앞으로 유일하게 살아남을 전문가 시장에서 필수적인 그런 기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요게 이제 결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펙을 조금 보자면은 뭐 특별한 건 없어요. 특별한 건 없고 일반적인 α7R의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연사 같은 경우에는 얘가 로우 파일로 찍으면은 단장에 한 100메가가 넘습니다. 한 110메가에서 120메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대용량 파일을 약 22장 정도, 21장 정도, 22, 서너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찍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여러분 보시는 대로 이렇게 버퍼 사이즈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그 파일이 한 장 한 장 그 메모리 카드에 세이빙 될 때마다 찍히는 이런 딜레이 현상을 보이는 거죠. 버퍼 용량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모자란 감이 있지만은 가격을 생각해 보면은 뭐 그 조금 이렇게 비싸게 안 나왔으니까 그 정도는 뭐 용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 다음에 이제 소니 카메라의 큰 단점이죠. 이거는 소니 카메라가 지금 기술로서 최고 앞서가고 있지만은 이 메뉴에서 보여주는 이 인터페이스는 사람을 조금 짜증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이 인터페이스 개선해야지 되고요.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메뉴 같은 데서 터치 스크린이 안 되게 막아놨어요. 이거는 왜 그런지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아무튼 그런 점이 조금 단점이다. 마지막으로 신뢰도 같은 부분에서 살짝 문제가 있는 게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야외 촬영을 설명할 때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무튼 이 어마무시한 초고화소의 카메라를 사용을 해가지고 풍경 사진을 여러 개 찍어봤어요. 풍경 사진을 여러 개 찍어보니까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대로 야간이지만은 굉장히 샤프하고 날카로운 이런 묘사력을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게 바로 그 진짜 6100만 화소의 센스를 사용했다는 그런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만약 이게 뻥튀기 됐으면은 이렇게 샤프하게 보이지가 않거든요. 테스트를 해보면. 아무튼 그래서 이 카메라는 6100만 화소에 걸맞는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묘사력을 보여주고 있다. 그 다음에 이제 개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고화소에서 고개조로 가는 게 우리 방향성은 맞지만은 이게 14스텝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 정도
정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전문가용 카메라에 근접한 그런 다이나믹 렌즈를 보여주고 있다.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, 그러니까는 결국 고화소와 고계소라는 걸 한마디로 하자면은 고화질이라는 거죠. 고화질의 카메라 바디이기 때문에 저는 이 카메라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. 굉장히 마음에 들고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크기는 전혀 변함이 없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뭐 이 정도 느낌의 바디 사이즈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실제로 6100만 화소로 프린팅을 하면은 24-36 사이즈로 뽑았을 때, 그러니까 24인치, 36인치, 그러니까 센티미터로 하면은 약 60cm 에 90cm 정도, 이 정도 사이즈로 뽑았을 때 디테일의 향상이 있냐,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사이즈를 뽑았을 때 어떠냐는 제가 테스트로 출력해본 요거를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거는 물론 제가 이렇게 화소를 조정을 해가지고 따로 붙여서 출력한 그런 예제 사진입니다. 그렇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차이를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 다음에 실제로 스튜디오에서도 이제 촬영을 해봤어요. 네,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테더링이죠. 테더링 같은 경우에는 얘가 USB 단자를 2개를 제공해줘요. 흔히 쓰는 오핀 마이크로 단자하고 최근에 나온 USB-C 단자 2개를 제공해주는데 둘 다 테더링 촬영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. 저는 이 USB-C 단자에 차징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충전 전용 단자인 줄 알았는데 일반적으로 그 USB 단자와 거의 똑같은 그런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단자였어요. 물론 이 제너레이션 2 버전이 아니라 물론 제너레이션 1 버전입니다. 그래가지고 속도는 USB 3.0이랑 같다.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지만은 3.0 B 포트를 쓰는 이런 흉악한 카메라보다는 USB-C 포트로 왔다라는 거는 스튜디오에서 촬영할 때 분명한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아무튼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촬영을 했었는데 나름 이 스튜디오에서 갖춰준 이런 그 훌륭한 조명 환경 하에서는 작품 촬영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촬영한 사진을 제가 조금 더 보정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은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하는 예제를 만들어 봤습니다. 네, 그 다음에 야외에서 이제 조명을 가지고 이제 촬영하는 그 파인아트 패션 사진을 촬영하는 그런 장면을 한번 연출을 해봤습니다. 목표는 이제 수영장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하고 물을 가지고 이렇게 튀겨서 그 물이 자연스럽게 모델과 함께 촬영되는 그런 모습을 촬영을 해봤어요. 보시는 대로 굉장히 샤프하고 이렇게 그 높은 화소의 장점을 두루두루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런데 사진을 촬영할 때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카메라에서 조리개 값을 인식을 못해요. 그래서 결국에는 배터리를 빼가지고 이 카메라를 완전히 방전을 시킨 다음에 다시 배터리를 넣으니까는 정상 작동을 했습니다. 물론 제가 한 달 동안 촬영하는 동안에 이런 경우는 처음 있어가지고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인지 아니면은 저만 겪은 그런 케이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, 그러니까 신뢰도에서는 살짝 금이 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.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그 점만을 제외하면은 일반적으로 촬영하기에 문제가 없어요. 하지만 이 LCD 화면에서 보는 거 혹은 EVF에서 보는 것과 실제 동작에 미세한 딜레이가 있습니다. 정확하게 리얼타임으로 되는 건 아니고 광학식처럼 미세한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타이밍을 중요시해 가지고 한 컷으로 끊는 이런 촬영일 경우에는 이 LCD 스크린을 보는 게 아니라 실제 그 모델의 움직임을 보고 내가 타이밍을 끊어야지 된다. 그 점이 조금 제가 일반적인 그런 카메라라고 촬영했을 때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었어요. 물론 이게 적응이 되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은 일반적으로 광학식 뷰파인더를 사용하는 것과는 딜레이가 조금 있었다. 그 점이 특이한 점이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에 있어 가지고는 굉장한 퀄리티의 사진을 보여줍니다.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대로 모든 촬영 결과물이 물론 제가 초점 잘 못 맞춘 게 좀 있지만은 이거는 자동 초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동 초점으로 다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. 이게 왜냐하면은 그 예상 지점에다가 초점을 미리 맞춰놓고 그렇게 하는데 그 예상 지점을 조금 벗어나면은 초점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보시는 대로 굉장히 훌륭한 퀄리티
퀄리티를 보여주고 이렇게 물이 이렇게 튀기는 그 장면에서 물이 마치 얼음처럼 고정되는 듯한 이런 굉장한 묘사력을 보여주는 화질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나온 카메라 중에서 가장 고품질의 그런 카메라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에서 조금 더 보태가지고 살짝 배경에다가 이렇게 합성을 하면은 보시는 대로 멋진 이런 사진이 되죠. 그것과 더불어서 이렇게 다른 컨셉의 이런 촬영도 이런 식으로 조금 보정을 해가지고 보신다면은 훨씬 더 멋진 그런 사진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이건 소니에서도 말도 안 하고 한 거예요. 이거는 이렇게 웨더프루핑이라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날씨, 그러니까 비가 온다든지 뭐 눈이 온다든지 이런 케이스에서 이 카메라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게 실링 처리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는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 맘대로 테스트를 해봤어요. 테스트한 환경은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이렇게 물을 샤워 호스로 계속 뿌려가지고 일반적으로 보슬비보다 좀 많고 일반적인 장맛비 정도 요 정도 오는 환경을 만들어 봤어요. 완전히 소나기는 아니고 이 정도의 비 오는 거를 만들어 봤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5분 동안 뿌렸어요. 약 5분 동안 물을 뿌린 상태에서 물 뿌린 다음에 5분 동안 기다리고 난 이후에 체크를 다 해봤습니다.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소니의 이미지는 이런 비 좀 맞으면 바로 죽는 게 소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알파7 4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비를 다 견디더라고요. 다른 카메라들과 마찬가지로 이 웨더프루핑이라는 게 생각보다 잘 되고 있다. 그러니까는 5분 정도 이 정도 비를 갖다가 뭐 쫄딱 맞는 거 이러면은 사람 완전 다 적는 정도거든요. 정도의 비 양인데 이거를 견딜 수가 있다라는 거는 제가 지금까지 소니에 대해서 조금 무시했던 게 미안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제보고 이 카메라를 선택을 하겠느냐 이러면은 지금 같아가지고는 이 카메라가 신뢰성만 조금만 그 보완을 한다면은 충분히 제가 필드에 들고 나가가지고 거친 환경에서도 사용해 볼 만한 그런 카메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물론 그 신뢰도가 회복이 안 된다 그러더라도 이 뛰어난 그 화질을 생각을 한다면은 충분히 고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물이 뚝뚝 떨어지는 데서 얘가 정상적으로 촬영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제가 한 달 동안 실제 작업에 사용을 해보면서 느꼈던 점은 생각보다 굉장히 뛰어난 그런 화질을 보여주는 카메라다. 다른 스펙 뭐 자잘한 거 뭐 오토포커싱이고 뭐 비디오고 뭐 이런 거는 저에게 큰 의미가 없죠. 아무튼 이 화질 하나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그런 카메라였다. 그리고 5분 동안 비 맞는 테스트에서 살아남은 이 카메라라는 게 제가 이 소니를 다시 돌아보게 된 계기가 되었다.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어떻게 오늘 이렇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고요. 말씀드리지 않았지만은 이 급의 바디에 있어가지고 6,100만 화소 첫 테이프를 끊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비싼 가격은 아니게 착한 가격으로 나왔다. 이것도 나름 칭찬해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러면은 이렇게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